이번 영상은 심상적 구조와 시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심상적 구조와 시점에 대해서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비치는 정황들, 그러면 심상적 구조를 갖게 되죠. 정황들을 한 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심상적 회전 시점이라고 한다. 네, 심상적 구조에서의 회전 시점. 그러니까 카메라는 한 장소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360도 돌면서 찍듯이 여러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 장면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회전 시점이고, 그게 심상적 구조면 심상적 회전 시점이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시점의 유형은 어떻게 구별할까? 네, 이거 하나씩 봐요. 이렇게 시점 유형을 얻는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장면이 하나만 있는가? 뭐 당연히 고정 시점이겠죠. 한 장면만을 찍고 있으니까. 근데 장면은 시적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장면만 있는가? 그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 공간 이동이 있는가? 저 공간을 이동하는가? 또는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는가? 당연히 이동 시점이겠죠. 장면이 장면이 하나만 있으면, 시적 정황이 하나만 있으면 고정 시점이겠고, 공간 이동이 있거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쓰이면 당연히 이동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몇 번 있었던 여러 시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선착장이 있다든가, 또 배에 나오는 장면에서 또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러다가 야외 공연장을 들렸다 가는 장면도 나오고, 이러면 이동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한 공간에 있으면서, 자, 한 공간이에요. 한 공간에 있는데 장면이 여러 개인가? 네, 시적 정황이 여러 개이겠죠. 공간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여러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파노라마라고 하죠. 360도 경치가 다 나오는 게 이제 파노라마잖아요. 360도 경치가 한꺼번에 다 나와요. 그걸 파노라마라고 하는데, 한 공간에 카메라는 한 가운데 딱 고정되어 가지고 여러 장면을 찍는 경우처럼, 네, 시적 장면이 그렇게 시적 정황, 시적 장면이 여러 개인 경우, 그럴 때는 네, 회전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회전 시점, 여기죠, 그죠? 그 고정 시점, 또 이동 시점, 또 회전 시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시적 묘사가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요. 시를 쓰는데 단순 묘사만 있고 시가 어떤 것도 담아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시적인 긴장감이었겠죠. 그래서 시는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발견이 있어야 돼요. 네, 뭔가 시인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발견. 시에서 독자들이 감동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줄 때 감동을 하죠.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뭔가 시인만이 발견해서 깨달은 그 무엇이 있어야겠죠. 네, 그런 걸 말합니다. 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라고 했네요.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시적 정황을 가시화하여, 이 마음이라는 것은 관념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어떻게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을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만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관념어인데, 이 관념어를 마치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화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 곁에 모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나무와 같이 생겼다라고 느끼게끔 가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죠. 네. 가시화해서 심경, 마음의 그 상황을 심경이라고 하죠. 심경. 그러니까 마음이 뭐 희망, 소망, 바람, 절망, 낭망, 실망 이런 상황들, 이런 감정 상황을 심경이라고 해요. 그 심경을 설명적 묘사가 아니라 막 슬프다든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표현 속에서 이렇게 뿌리 곁에 모이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 속에서 암시적으로 노정해야 한다. 표현은 구체적인데 잡아요.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이렇게 구체적이죠. 뿌리 곁에 모인대요 이렇게. 그런데 무엇을 암시적으로 구체적 표현 속에서 암시적으로 뭔가를 노정이라는 것은 이슬노자에다가 드릴 정자죠. 그러니까 이슬이 맺혀서 이렇게 드러나듯이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암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즉 암시적 묘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네, 여기서 이렇게 뿌리 곁에 모이리라. 낙엽이 뿌리 곁에 모이면 그것이 썩어서 스며들겠죠, 땅으로.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또 나무가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또 낙엽을 틔우고 꽃도 피울 수 있게 그런 준비하는 것,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다음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암시되어 있죠. 다음에 대한 준비를 하리라라는 그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적 묘사가 아니라 암시적 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 암시적 묘사가 이제 시에서 말하는 묘사죠. 설명적 묘사는 진술이겠죠. 자, 봐요. 그리고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무리한 연상체계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무리한 연상체계는 작품을 생경하게 만든다. 뭐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랄까 우주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너무 엉뚱한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죠. 연상체계라고 해서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배적인 인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언어가 나오면 작품을 생경하게 만든대요. 맥락에 맞지 않은 말, 시인만이 경험한 어떤 것을 그 작품에 넣어버리면 독자가 공감할 수가 없겠죠. 네, 너무 이렇게 무슨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 같고 그러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딱딱하게 너무 적응 안 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상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연상을 하더라도 맞는 말이 나와야겠죠. 기차 했는데 여행 이렇게 연상해 가는 것은 자연스럽죠. 기차, 여행, 사고 또는 즐거움, 기대 이런 것들은 연상되겠는데 만약에 기차라는 말을 꺼냈는데 갑자기 무슨 유전자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상체계가 되겠죠. 체계라는 말이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계통을 말하죠. 계통을 말하는데 그런 게 쓰이면은 작품이 생경하게 보인대요. 네,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딱딱하고 그렇게 보인대요. 감각적 인식이 참신해야 된다. 이거 건너뛰고 생각해 보세요. 감각적 인식이 참신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빤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빤한 이야기. 즉 사물과 감각적 인식이 사물과
현상에 반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감각이 뭐예요? 감각이 뭔지를 알아야 또 감각적 인식이 되겠죠. 네, 감각적 인식이 참신해야 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감각이 뭐죠? 감각적 인식이 참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각. 우선 이거를 또 다시 한번 해봐요. 인식의 과정, 인식이라는 게 뭐죠? 인식. 그 과정을 다 거친 상태가 인식이죠. 그럼 인식이 뭔지를 봐요. 인식의 과정, 이렇게 할까요? 네. 과정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인식의 과정인데, 인식의 과정. 처음에 뭐가 있어요? 의식이라는 게 있죠. 의식. 네. 이거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야 이 시를 이해할 때 많이 유리합니다. 의식이 뭐죠?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 이런 표현만 쓰죠. 어떤 사람이 기절해 갖고 있으면 의식이 없다고 하죠. 한마디로 깨어있는 정신이 의식이에요. 앞에 뭐가 있네 하고, 우리가 정신이 깨어있어야 앞에 뭐가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게 되죠. 그죠?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뭐 누가 이렇게 자극을 해도 의식을 안 하죠. 의식한다 이 말은 앞에 무슨 나비가 있네 하고 나비를 의식하게 되는 경우, 네, 정신이 깨어있는 경우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있어요. 그럼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감각은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각이라고 해요. 누가 이렇게 만졌는데 감각이 없으면 만진지도 모르겠죠.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감각이 없으면, 시각적 감각이 없으면 네, 무서워하지도 않겠죠. 감각이 있어야, 자극이, 한마디로, 감각기관에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감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으면 그 반응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뭐지 하고 아는 것. 네. 이게 호랑이네,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지네, 누가 이렇게 찌르네,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의식, 감각, 지각을 했으면 그것을 정보 처리를 해야겠죠. 감각 정보 처리, 그것을 감지라고 합니다. 감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지각, 의식, 감각, 지각, 감지를 했으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감각에 대한 정보 처리죠. 전부 다 이 앞에까지가 감각에 대한 건데, 이제부터는 네,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정보가 돼야겠죠. 우리가 정신이 알아야겠죠. 그것을 이러한 정보를 알매 체계로서 정보 처리하는 것을 인지라고 해요. 인지. 네, 이것을 이제 진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다, 그죠? 인지까지 했으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어야겠죠. 파악하고 판단까지 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이 인식입니다. 인식. 이렇게 하는 걸 다 인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다 인식의 과정이니까 이 전체가 다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감각적 인식이라고 하면은, 네, 감각적 인식 하면은, 이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 이 감각 상태. 이제 이 단계에서 그것을 어떤 대상이 있으면, 사물이나 현상 같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능력, 그것이 참신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주 새로워야 돼요. 그냥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새로운 상태. 이 참자가 벨 참자예요. 싹 배듯이, 베어내듯이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벨 참자. 그래서 매우 새로워야 한다. 이 참신 한번 한자로 써볼까요? 아이고, 잘 보이질 않네. 제가 눈이, 네, 이게 참신입니다. 벨 참자. 참신, 네. 이거예요, 이렇게. 예. 그 참신성은 사물과, 현상을 날카롭게 감지한대요, 이렇게. 예, 이번에는
아까 감각적 인식이라 했는데 감각을 했으면은 지각하고 감지해야 될 정보 처리까지. 감지하는 인식의 깊이에서 나온다. 대상을 날카롭게 감지하는 인식의 깊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서 나온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감각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새 했으면 새를 딱 보았으면 시각적으로 감각했으면 새에 대한 정보, 이제 그 감각 정보를 좀 처리해야겠죠. 새는 날아다니고 단순히 날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시니까 참신해야 돼요. 새는 영혼을 상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는 네 우리의 잠을 깨우고 뭐 이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감각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네, 좀 새로운 것, 시인만이 발견할 수 있는 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시인은 그러더라고요. 새는 새는 울음이 이름이 된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네, 그런 발견, 그게 아주 새로운 발견처럼 보이죠. 네, 새는 울음이 이름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거는 시인만이 그 시인이 발견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참신성이 있어야 된다. 대단히 좀 새롭긴 하죠. 그죠? 새롭죠. 너도 그 시를 읽어본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 새롭겠죠. 그 시를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새롭죠. 이름이 울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겠죠.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즉 별명 부를 때 상대방에게 낙인을 함부로 찍어버린다든가, 네, 프레임을 씌운다든가 그런 명칭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겠죠. 네,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런 발견을 해내는 것, 그것이 참신한 감각이죠. 네. 그래서 시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연상세계에 의해 구체화될 때 큰 감동을 준다. 금방 예를 든 것처럼, 그죠? 새는 울음이 이름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단순히 울음이 이름이 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이름 짓지 말라는 뜻을 암시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발견. 그것이 바로 참신한 겁니다. 단순히 말이 참신한 게 아니라 새는 울음이 이름이 된다. 이거 말이 참신한 그다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네, 많이 짹짹 그럼 뭐 부엉이 부엉부엉 우니까 부엉이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 참신하기 때문에 아주 참신한 표현이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연상체계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조금 전에 그 나무 뿌리 곁에 낙엽이 모이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 자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네, 그 다음 해를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암시되어 있죠. 네, 그렇게 구체화될 때 나무 뿌리로 구체화되듯이, 그죠? 나무 뿌리 곁에 모이리라 라고 이렇게 구체화되듯이 그렇게 구체화될 때, 큰 감동을 준다라고 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 부분. 네, 아주 중요해요. 네. 이게 뭔가, 어떤 그 대상을, 아주 구체화시키는 것. 그 의지를 나무 뿌리에 이렇게 구체화시키듯이 그 의지가, 낙엽의 의지가 나무 뿌리에 모이는 어떤 모습으로서 구체화되듯이 그렇게 구체화될 때 감동을 준다라고 합니다. 네. 자, 7번째.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상식적 연상 구조는, 네, 상식적 연상 구조는 상식적인 세계만 보여주기 때문에, 네, 보여주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기시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기시감과 식상함을 준다. 이렇게 식상한 느낌을 준다고요. 너무 상식적인 연상 구조는
뭐 기차는 빠르다, 기차는 길다 이런 식의 상식적인 연상 구조는 조금 기시감. 이제는 기차 하면서 여행을 떠올리는 것도 상식적인 연상 구조죠. 이렇게 보면은 상식적인 연상 구조인데 좀처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어떤 그런 연상을 하라는 거죠. 상식적인 연상 구조가 아니라 이제 뭔가 새로운 연상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푸른 하늘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상식적인 연상이잖아요.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들뜬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마음이 부푼다 이러면은 상식적인 연상 구조가 되는데 푸른 하늘을 보려 하니까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이렇게 하면은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이런 표현을 누가 하겠어요? 바로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 것이 참신한 연상이겠죠. 그렇게 하랍니다. 상식적인 연상 구조만 보이면 상식적인 세계만 보여줘. 그러니까 빤한 깨달음만 보여준다는 거죠. 빤한 깨달음. 빤히 알고 있는 것만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연상을 하게 되면 뭔가 큰 감동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 소년에서 나온 것처럼 연상된 세계의 아름다움은 연상의 구체화에 있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는 것, 형상화시키는 것, 구체화, 형상화, 감각화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설명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삼가야 한다. 즉 설명적 묘사가 아니라 암시적 묘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암시적 묘사. 이 암시적 묘사를 한 100번쯤 입에다 달고 사세요. 시는 이게 다예요. 암시적 묘사. 그렇죠? 좋은 시는 이 암시적 묘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잘하시면 그죠? 다른 것들 뭐 저절로 다 깨닫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암시적 묘사. 연상 체계에서 관념어죠. 추상어, 관념어, 또 뭐 개념어 이런 것들, 개념어, 추상어, 관념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면 설명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관념어를 쓸 때는 아까 마음에 뿌리 이러듯이 뭔가 이렇게 좀 실제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좋죠. 관념, 마음 하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마음에 뿌리 이렇게 하면은 실제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나무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데 관념어를 함부로 쓸 때는 반드시 그렇게 실제 하는 느낌을 주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관념어를 함부로 쓰게 되면 설명하는 느낌이 들어서 연상의 흐름에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거 한 100번쯤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관념어, 추상어, 개념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구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번 했죠. 어떻게요? 실제하는 구체적인 삶을 아까 마음을 나무에 빗대서 표현하듯이 실제하는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묘사한다.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거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이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적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묘사 부분은 좀 철저히 해주세요. 묘사. 대부분 많은 시인들이 그러죠. 시는 묘사가 다라고. 자,
그만큼 중요한 뜻이라는 뜻이죠. 진짜 묘사가 다는 아니겠죠. 묘사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라는 뜻입니다. 아래 시의 시적 대상이 뭔가? 네,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사물로 암시를 해야겠죠. 암시적 묘사를 하겠죠. 그리고 시점의 유형은 뭔가? 시점 유형이 뭐뭐 있었어요? 세 가지만 되면 네, 고정 시점, 이동 시점, 회전 시점, 그리고 이제 네, 또 특수한 거 뭐가 있었죠? 영상 조립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절망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자의식의 세계에서 화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건 말이 너무 멋있게 썼나요? 절망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절망. 절망이란 단어 제가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절망. 키에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그 병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희망을 꺾어버리는 게 절망이죠. 인간은, 근데 또 희망이라는 것, 소망, 희망, 없으니까 바라겠죠. 없으니까 바라는데, 저는 그 희망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 타짜에서 김혜수가 처음 나레이션을 하죠.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데 희망,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희망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희망을 맹목적으로 가지면 그게 사람이 바보가 되지만, 희망을 건강하게 가지면 희망은 생명이죠. 에너지고. 그렇습니다. 자, 절망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자의식의 세계, 자의식이 뭐죠? 자의식의 세계에서 화자는 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정신 바깥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동작의 첫 번째 과정이 의식이죠. 자의식은 그렇게 자기를 의식하는 건데, 인식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식 잘해야겠죠. 자의식의 세계에서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자의식의 세계라는 말, 이 자의식이란 말을 좀 더 인상, 자의식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체화하는 게 좋겠어요. 자의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식이. 우리가 정신이 깨어 있으면 정신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존재를 알죠. 어느 정도. 정확히 막 분석하고 이건 아니고 느끼는 상태죠. 정신이 깨어 있으면 정신 바깥에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또는 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의식인데, 자의식이래요. 자의식.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상태죠. 모든 걸 판단하고 그 과정을 인식의 과정을 다 거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첫 과정에 있는 거죠. 자의식은. 화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상 시인의 절벽, 여기다 이상의 하고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상 시인의 절벽에 비하여 아래 낭떠러지라는 시의 아쉬운 면이 뭔가? 이상 시인의 절벽, 천재 시인의 시와 비교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담, 이거 아주 그 초보 시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사담, 그리고 사담의 차용, 차용은 빌려 쓰는 거죠. 그리고 시적 인식이, 초보 시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이것에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시를 좀 그래도 몇 번 써보신 분들은 사담을 이렇게 시에 함부로 싣거나 그러진 않겠죠. 낭떠러지 작품 들어갑니다.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섰다. 회색의 바닥이 추락을 유혹한다. 무지와 무능으로 이미 죽은 지 오랜 얼굴에 핏빛을 피어 감추고 수없는 만남을 죽이는 것이 나 서는 길인 양 오만의 미소를 지었다. 어제를 죽이며 비상을 위해 숨차게 뛰어 오늘 선 곳은 검게 웃으며 추락을 기대하는 벼랑 끝. 나의 날개는 도도새 모양 퇴화하고 바둥거리며 뒷걸음칠 줄만 아는 엉성한 두 다리로 벼랑 끝에 섰다. 벼랑 끝 저 바닥에서 이브의 뱀이 웃음을 흘린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시 좋죠. 네. 벼랑 끝에 섰다. 회색의 바닥이 추락을 유혹한다. 무지와 무능으로 이미 죽은 지 오랜 얼굴에 핏빛을 피어 감추고 수없는 만남을 죽이는 것이 나 서는 길인 양 오만의 미소를 지었다. 어제를 죽이며 비상을 위해 숨차게 뛰어 오늘 선 곳은 검게 웃으며 추락을 기대하는 벼랑 끝. 나의 날개는 도도새 모양 퇴화하고 바둥거리며 뒷걸음칠 줄만 아는 엉성한 두 다리로 벼랑 끝에 섰다. 벼랑 끝 저 바닥에서 이브의 뱀이 웃음을 흘린다. 다음에 이상 시인의 절벽 보겠습니다.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저기서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또 꽃이 향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제쳐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 눕는다. 아, 꽃이 또 향기롭다.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지도 않는 꽃이. 네. 이 첫 번째 시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우선 뭔가 조금, 눈에 띄는 점들만 좀 먼저 봐요. 이렇게. 추락, 무지, 무능. 제가 뭘 지적하는지 느낌 오시죠? 이렇게. 무능. 또 뭐 없나요? 뭐 만남을 죽이는 것. 오만. 뭐 비상. 네, 또 벼랑, 퇴화. 이런 말도 있죠. 퇴화. 네, 이런 어떤, 관념어로 이렇게 시를 장식하게 되면 좀 우리가 감각과 구체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형상화. 네, 그런 어떤 감각적 구체성이 떨어져서 좀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설명적 요소, 설명의 느낌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가 모호해진다라고 해요. 구체화되지 않고 모호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뭐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별로 안 좋죠. 회색 바닥 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을 많이 아시는 분이 쓴 것 같아요. 좀 먼 느낌의 그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원근감을 표현할 때 멀리 있는 부분을 약간 회색빛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먼 느낌을 주는 게 회색의 바닥이라고 표현한 듯해요. 이렇게 조금 흐릿하면서 회색이고,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해야 먼 그 풍경화를 그릴 때, 먼 풍경을 그릴 때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추락을 유혹한다. 추락.
그리고 또 뭐 죽은지, 죽인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죽이는 건 아니죠. 너무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오만의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그 오만함, 그 오만함에 우리가 오만한 이유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말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강아지들 보면은 강아지가 겁이 많은 강아지들이 더 막 물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듯이 사람도 좀 자기가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단히 무지한 사람이 어떤 그 재산이 많거나 이랬을 때 심하게 그런 걸 좀 자랑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뭐 이렇게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경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꾸 그 사람이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 네,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뭐 없을까요? 자만하고 또 뭐 방만하고 거만하고 뭐 이런 태도들은 흔히 그 자신의 무지, 무능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많이 이렇게 모르는 자기가 그죠? 자기의 어떤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많이 그 자기를 높은 위치에 두는 것, 그런 게 이제 좀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그 자기 객관화가 되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시인의 느낌 전에 한번 시 설명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 해설 한번 살펴볼게요. 시적 대상이 뭔가 저기 낭떠러지에 선 그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은 자의식의 세계죠. 자기가 지금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그런 어떤 모습,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한 의식을 하고 이제 내가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렇게. 네, 그 자의식의 세계를 지금 시적 대상으로 삼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시의 시점의 유형이 뭔가 회전 시점이죠. 위의 시죠. 그러니까 회전 시점. 장면은 여러 개이나 이동이 없어요. 이렇게. 네, 이동하고 있는 게 없죠. 뭐 벼랑 끝에 있었다가 또 어떤 얼굴에 그 핏빛을 피워서 감춘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동이 없기 때문에 회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심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심상적 구조의 회전 시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망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자의식의 세계에서 화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화자가 낭떠러지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에서는 항상 긍정적 어떤 그 느낌도 동시에 가지셔야 합니다. 이 타나토스라고요. 죽음 충동을 타나토스라고 하죠. 이렇게. 삶의 본능, 그러니까 생명 유지의 본능을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삶의 본능을. 그런데 죽음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해요.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 테너타스라고 읽습니다. 테너타스. 네. 그런데 이제 이 타나토스의 원인이 자기 자의식에 의해서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의식에
자의식에서 이걸 그러니까 무지와 무능을 의식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진짜 막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어떤 그 태도를 버리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몸이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오만한 자신의 오만한 자기, 우리가 자기가 여럿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만한 자기가 있고, 겸손한 자기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선량한,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이,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 중 하나, 오만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버리는 것,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절벽에 비하여 시의 아쉬운 면은 이라고 했는데요. 네, 볼까요? 낭떠러지는 무지와 무능 때문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극히 사적인 고백이다. 네,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자기만의 경험이고 자기만의 자기만의 고민이죠. 고민. 자기만의 고민, 자기만의 아픔이고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은 그러니까 사적인 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적인 고백은 사사로운 고백인데 사적인 고백은 독자가 별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시에서 대단히 어떤 깨달음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타나토스를 보고만 있을 뿐이지 어떤 나중에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발견을 보여준다든가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근데 끝에 표현은 예쁘죠. 이렇게 이브의 뱀이 웃음을 흘린다. 뭐 이런 표현들. 네, 끝까지 똑같은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다만 어떤 그 표현하는 말이 달라지고 있죠. 반면에 절벽은 꽃과 향기로 상징되는 세계로 이끌리는 의식의 운동을 정교하게 직조하고 있다. 이 의식의 운동, 의식의 운동을 해요. 해겔 철학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꽃과 향기로 상징되는 세계, 아주 동경하는 그 어떤 세계인데 뭐 절대적 시들지 않는 어떤 영혼의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다른 진리의 세계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시인이 추구하는 그 꽃과 향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인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을 꽃과 향기로 시각화시키는 게 꽃이고 또 후각으로 이렇게 향기인데 이런 것을 감각화, 구체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된 실제하는 사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되는 세계로 이끌리는 의식의 운동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의식이 그걸 쫓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죠. 의식 이것을 향해 가는 의식의 변화. 그것을 이렇게 의식의 변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습작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적인 이야기를 장식적이고 현학적인 말로 미화하는 형태로 시를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거 습작기에 있으신 분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적인 이야기, 사담이라고 하죠. 사적인 이야기를 막 이 말 저 말 꾸며서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현학적인 말로 미화하는 형태로 시를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독자가 읽고 싶어 하거나 언어예술인 시가 요구하는 것은 사담을 미화하는 솜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멋지게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와 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시적 인식이다. 이 말 아주 중요하죠. 인식, 인식. 아까 인식 과정 기억나나요? 시적 인식. 네, 그게 이제 시에서 활용되면 시적 인식이 되겠죠. 인식. 처음에 뭐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처음에 의식이 있고 또 감각이 있고 또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고 또 감지하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 네, 그 과정, 전 과정이 다 인식입니다. 시적 인식이란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세계. 네, 이렇게 그 인식, 네, 뭔가를 인식을 하는 것. 아주 시적 인식이란 가요.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세계에 대한,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세계에 대한 세계, 세계, 알고 싶어하는 세계가 있겠죠. 시에서 인식한 대상이 알고 싶어하는 세계죠. 새롭고도 구체적인 깨달음이다. 발견이죠. 발견. 네, 뭔가를 발견하는 것. 네, 발견. 참 좋습니다. 발견. 시인의 인식은 언어로 인식, 뭔가 알게 됐어요. 시인이 알게 된 것. 그 인식은,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했어요. 어떤 그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게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는 감각세계, 즉, 그냥 세계죠. 현실, 감각세계. 현실에 실제하지 않는다. 네, 동경의 대상이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면 그게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않는데 시적 인식은 시인이 그런데 시인이 표현하고 나면 감각세계에 형식화되어서 존재하게 된다. 네, 꽃으로 존재하고 향기로 존재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담, 사담의 형식, 사담, 그리고 사담 형식의 차용, 구별하라는 거예요. 사담인 것과 사담 형식의 차용, 이걸 구별하라는 거죠. 네. 첫 번째 시가 아까 낭떠러지가 지극히 사담이라면 이상의 시는 사담의 형식을 차용한 거죠. 왜요? 네,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차용을 한 거죠. 마치 나라는 어떤 이렇게 주어를 써가지고 표현하죠. 사담을 늘어놓는 것과 사담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 네, 구별해야 된다. 네, 사담을 늘어놓는 것과 사담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 이상의 절벽도 외형상으로는 겉보기에는 사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사담인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사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은 네, 사담을 하는 게 아니고 사담의 형식을 빌려서 시적 인식, 자기가 그렇게 의식에서 인식의 과정, 네, 시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시적 공간은 체험과 상상을, 네, 체험과 상상을 통한 이 체험과 상상, 이것도 마치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도 체험과 상상, 네, 체험, 상상, 이 상상, 네, 이것을 통해서 시적 대상의 재구성 또는 재창조의 공간이지. 네, 어떤 것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또 재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재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말, 재현. 네, 재현의 공간이지. 사담처럼 말하고 싶은 것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고백의 공간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고백, 그런 거
쓰자고 시 쓰는 것은 아니겠죠. 낭떠러지는 장식적이고 현학적인 말, 즉 무지, 무능, 오만, 추락, 비상, 퇴화 뭐 이런 현학적인 말과 극단적인 비유, 자꾸 뭘 죽이죠. 비유를 사용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무지무능으로 죽은 지 오래된, 네, 이제 죽은 지 오래된, 이렇게 특히 이게 죽인다라는 죽다, 죽이다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면 너무 과장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를 많이 읽어본 분들은 이 죽인다, 죽는다 뭐 이런 표현들 워낙 많이 봤겠죠.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고 너무 과장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과장하면 시가 좀 깊이가 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없이 만남을 죽이는 것, 만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겠죠. 그리고 무지무능으로 이미 죽은 지 오래 인정 못 받은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제를 죽이며 잊어가며 이런 그런 건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죽인다는 말로 과장된 표현을 하면 안 좋다라고 말합니다. 과장법도 과장법, 하이퍼볼리라고 하죠 영어로. 과장법, 하이퍼볼리. exaggeration이라고도 많이 쓰죠. 한번 써드릴까요? 하이퍼, 아이고, 하이퍼볼리, exaggeration. 뭐가 빠졌나봐요. exaggeration. 네, 이런 거 이제 과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과장법도 감정적으로 사용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슬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화난다고 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감정 생기는 대로 사용할 일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절제 있게, 맥락에 맞게, 목적에 맞게, 네, 사용해야 될 성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 아주 중요하죠. 관념어 남발, 또 무분별한 과정법 사용은 작가가 자신의 의식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정신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자기 객관화. 지난 영상에서 했던가요? 그 메타인지, 뭐, 이런 메타인지 능력.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메타인지.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메타인지죠.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그거를 의식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메타인지죠. 네. 그런 거라든가 또는 자기 객관화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아까 오만이라는 말을 했었죠. 오만, 교만, 또 뭐 있었죠? 자만, 거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수준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70이라면 자기를 한 80, 90에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언행을 본다든가, 그렇죠? 자기의 언행이나 또는 자기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자기 객관화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게요?
관념어를 남발하거나 무분별한 과장법 사용.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살죠. 과장법 사용하면서. 근데 또 자기 의지에 의해서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것도 많죠. 이렇게. 자기가 과장 안 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와버리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서 자기의 어떤 무지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태도일 수도 있겠죠. 너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인은 그것마저도 어떤 뭔가 승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사적 구조를 다루겠습니다. 이 서사적 구조를 잘 활용하면 참 멋진 시를 쓸 수가 있겠죠. 뭐 여승이라든가. 여승은 저기 뭐 백석 시인의 여승도 있고 또 송수건 시인의 여승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서사적 구조인데 참 멋진 시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심상적 구조와 시점 네 번째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